안녕하세요. 저 AWS가 알려주는 분산 시스템 안정화에 대해 안내드릴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정원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AWS에서 대규모 서비스와 소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크고 작은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서 배운 어려운 교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세션과는 다르게 AWS 아키텍처가 나온다거나 AWS 서비스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규모의 트래픽 처리와 관련한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안내드릴 예정이라 조금은 난해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부담 없이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AWS 또한 고객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장애에 대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AWS의 대고객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안 저는 제시도의 문제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시도에 대해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뒤이어서는 서킷 브레이커의 장단점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어서는 테일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과 더불어 이레이저 코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저와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시는 심정훈 에세이님께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론과 메타 안정성에 대한 프레이밍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프레임은 안정적인 분산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접근 방식, 즉 멘탈 모델을 세우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통계에 대한 짧은 언급을 하는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제시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밟을 때 모두가 뭔가가 서버가 다운됐을 때 제시도를 하게 되면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위험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시스템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에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들은 무작위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접속하는 사용자들이지만 클라이언트 설정만큼은 모범 사례를 적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타임아웃을 구현하고 서버나 네트워크에서 에러가 오면 3번 재시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통해 권장 사항으로 여기는 지수 백오프와 지터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지수 백오프와 지터의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 백오프는 재시도를 진행하되 그 인터벌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재시도를 함으로써 서버의 집중적인 부하를 완화시키는 방법이고, 지터는 개념 자체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간 기준치를 벗어난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만, 여기서는 일정 시간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 이상 서버에 응답이 없을 때 패킷을 드랍하는 트래픽 관리 기법입니다. 결국은 제시도 액션을 취하는 형태로 귀결은 되는데 클라이언트 간의 충돌을 고려한 좀 더 유연한 관리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오른쪽에는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점은 서버가 반환하는 지연, 즉 레이턴시가 부하에 선형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클라이언트 간 경쟁, 조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제 시스템에서 동시성이 증가하면 지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시스템의 부하를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기본 부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텐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약 4초 즈음을 기점으로 1초간 트래픽을 급증시켰습니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하로 지연이 급격히 증가해 클라이언트가 타임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도 설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상 트래픽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아 동작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래픽을 급증시킨 시점부터 성공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성공이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다행히 초과된 요청들이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복구하게 됐고, 그래프의 오른쪽 부분과 같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서 적용했던 3회 제시도를 시스템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라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프게도 이제는 전혀 복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장애로 이어졌는데요. 오버로드 기간 동안 제시도가 가용성을 높여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스템이 전혀 복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들어와 첫 번째 요청을 보내고 스파이크로 인해 모든 클라이언트가 타임아웃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재시도를 시작합니다. 결국 시스템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타임아웃되고 재시도하고 또 타임아웃되고 이 과정을 4번 반복하는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서버가 처리해야 할 트래픽은 재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4배로 증가하게 되고 이제 시스템은 타임아웃 내에 이 작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장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복원력을 주기 위해 만든 메커니즘이 오히려 끝없는 다운타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업계의 대규모 장애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재시도 패턴에서 비롯되는데요. 단순히 재시도 횟수를 늘리는 것은 시스템이 최악의 상황일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같은 장애라도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일시적 장애부터 살펴보시죠. 이는 중복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일시적 장애는 개별 요청의 실패, 패키 손실 등 상관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제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일시적 장애는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레이턴시가 약간 늘어날 뿐 그 임팩트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표현한 시스템 장애에서는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시스템 장애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대량의 실패나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원인은 과다한 부하, 락 경쟁, 소프트웨어 버그, 운영 이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에는 제시도가 오히려 시스템의 동작과 가용성을 해칩니다. 네트워크 혹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제시도 또는 웹사이트가 안 뜰 때 사용자가 F5키를 연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레벨의 제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를 대비하고자 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실제로 여러 가지 해결책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자리에서 안내드리고 싶은 내용은 AWS에서 토큰 버킷 또는 적응형 제시도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AWS 시스템에 이 적응형 제시도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제시도 없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다운타임이 약간 더 길어지긴 하지만 추가적인 서버 용량을 늘리거나 클라이언트를 내보내지 않고도 시스템이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호출을 시도하고 자신의 버킷을 확인해 제시도 토큰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즉 바구니에 동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제시도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동전을 꺼내서 제시도를 수행합니다. 만약에 동전이 없다면 포기하고요. 그리고 성공했다면 버킷에 토큰의 일부를 다시 넣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도에 1달러가 필요하다면 성공할 때마다 1센트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이 방식은 안정적인 클라이언트 집합에서 제시도 트래픽을 평상시에 101%로 제한합니다. 반면 아까 안내드렸던 3회 제시도 방식은 최대 400%까지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트래픽을 제한하는 다른 도구 없이도 최대 부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차원에서 제시도에 대한 3가지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도를 회피하는 경우는 시스템 장애에 매우 좋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시적 장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3회 제시도, 지수 백오프, 지터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시스템 장애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종류의 시스템 장애를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일시적 장애에는 효과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제시도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시스템 장애에 꽤 좋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장애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정상 부하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거의 항상 복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시적 장애에도 매우 효과적이죠. 오류율이 1% 미만이라면 기존 3회 제시도 알고리즘과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앞서 제시도와 더불어 말씀드린 지수 백오프와 지터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제시도의 간격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장애 대응에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현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그 효용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위에 표시한 개방형 시스템은 요청이 무작위로 도착하는 시스템입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백엔드, 웹서비스 등에서 매우 흔한 시스템의 종류죠. 다수의 고객이 언제 접속할지 제어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아래에 표시한 폐쇄 시스템입니다. 고정된 작업자 집합이나 시스템 내부에서 작업하는 고정된 엔티티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방형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백오프 시켜도 다음 요청이 언제 올지 바뀌지 않으므로 백오프가 시스템 부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폐쇄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느리게 하면 점체 부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백오프 부하를 줄여 라고 하면 실제로 전체 시스템 부하가 줄어듭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은 제시도 및 복원력 전략을 선택하는 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 두 가지 행동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자면 백오프는 폐쇄 시스템에서는 매우 효과적이고 오픈 시스템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터는 시스템의 종류와 관계없이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시도를 한다면 지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요. 지터란 한 번 요청을 보내고 사전에 정의한 n초 동안 쉬는 대신에 0에서 2 곱하기 n초 사이 중 무작위의 시간을 쉬는 개념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당 부하가 시간의 여러 구간에 분산되어 궁극적으로 트래픽 스파이크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의 정의는 정말 다양한데 이 세션에서는 언제, 어디서 트래픽을 제어할지 결정하는 일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트래픽을 그냥 다 흘려보낼까? 아니면 다운스트림 시스템이 과부하이거나 비정상임을 감지하고 하나도 보내지 말까? 중에 하나인 고민이죠. 시스템에서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수확량 감소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적인 분산 시스템 논문에서 나온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용성을 보존하기 위해 비필수 기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일 때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줄이는 것은 제대로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은 부하 차단입니다. 즉 업스트림 가용성을 희생해서 다운스트림 시스템을 보호하고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실제로 매우 흔하고 아마 가장 널리 쓰이는 분산 시스템 패턴일 텐데요. 예를 들어 TCP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TCP는 기본적으로 연결된 링크에서 지연이나 패킷 손실 등의 과부하 징후가 보인다면 부하를 줄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모든 종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부하 제한에 적합한 알고리즘과 수확량 감소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각각 다르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서킷 브레이커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즉 지금 시스템에 부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다 같이 느려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스템이 혼잡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빠른 복구를 돕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는 몇 가지 큰 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샤딩된 시스템의 가용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해 응답 실패율이 10%를 넘으면 요청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조각으로 나뉜 시스템에서 세 조각은 잘 동작하고 한 조각만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실패율이 25%라고 보고 전체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즉 25%의 실패율을 100% 실패율로 바꿔버린 셈인데요. 이런 결함 시스템은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의외로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서킷 브레이커가 SO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장애의 영향 반경을 의미하는 블래스트 레디우스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서비스 트리 구조에서 API A, B, C, D가 있고 각각 의존성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PI C의 의존성에만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A, B, 그리고 D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단순하게 전체 시스템의 실패율이 25%라고 보고 모든 API에 대한 트래픽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즉 필요 없는 부분까지 모두 차단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먼저 온오프로 구성된 이진법적인 서킷 브레이커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TCP 내부의 AIMD, 합증과 곱감소 알고리즘처럼 다운스트림 능력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구현은 쉽고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통해 실제 시스템 가용성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반경이 큰 서킷 브레이커는 피하셔야 합니다. 단순 오일이나 지연만으로 시스템의 큰 부분을 끄는 서킷 브레이커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꺼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서킷 브레이커 활용을 위해서는 다운스트림 서비스의 내부 정보를 일부 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층 위반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일 레이턴시와 우리가 서비스의 테일 레이턴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 AWS 마이크로 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누적 분포 그래프가 있습니다. 누적 분포 그래프에 익숙하지가 않다면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은 지연 시간, 즉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Y축은 해당 시간 이하로 응답한 요청의 비율, 퍼센트입니다. 이 그래프의 장점은 보고 싶은 퍼센타일의 수평선을 그어서 빨간 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면 바로 그 퍼센타일의 지연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0.5, 50%에서 수평선을 그어서 빨간 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면 그게 바로 중앙값 50번째 퍼센타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히스토그램보다 훨씬 정보가 풍부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지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비스가 꽤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과 중앙값은 1밀리초를 약간 넘고 99.99번째 퍼센타일, 즉 10,000번 중 가장 느린 요청은 8.5밀리초의 지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꽤 빠르지만 지속되는 지연을 의미하는 테일이 조금 있습니다. 즉 10,000번째 요청이 평균보다 거의 8배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비스의 테일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쌓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100번 연속적으로 호출한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한 번 호출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또 한 번 호출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식입니다. 이 100번의 실행은 얼마나 걸릴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은 100배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과 같이 평균과 중앙값은 거의 100배가 되지만 P99.99, 99.99번째 퍼센타일은 24배만 증가하게 됩니다. 즉 100번 직렬 호출의 테일은 한 번 호출할 때의 테일보다 오히려 완만해집니다. 이 분포는 실제 웹 서비스의 지연 분포인데요. 직관적으로는 100번 직렬로 하면 느린 요청이 많아져 전체적으로 더 무거운 테일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번을 병렬로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의 작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서비스에 보내고 모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분포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경우 평균은 약 4에서 5배, P99는 12배, P99.99도 약 12배로 증가합니다. 즉 테일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이상치가 더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 것이 여러 요청을 병렬로 보내고 가장 느린 하나를 기다리더라도 병렬 작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일 레이턴시를 완화하는 첫 번째 도구인 해칭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되게 단순한 패턴입니다. 그냥 모든 요청을 두 번送신하고 첫 번째 회신이 들어오면 두 번째 것은 잊어버리고 먼저 나온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지연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균과 중앙값이 1.0밀리초로 20에서 30% 정도 빨라지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99.99%의 테일이 66%나 줄어드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라면 이 66%의 감소는 상당한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2배의 트래픽과 처리량을 감소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경제성과 목표에 따라 가치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항상 2배의 트래픽을 쓰진 않고 일부 경우에만 추가 요청을 보내는 조건부 해칭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요청을 보내되
일정 시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두 번째 요청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평균과 중앙값에는 아예 변화가 없고 90%까지는 테일을 제법 완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의 추가 트래픽이 이어졌을 때 99.99%를 54%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서비스가 느려지면 추가 요청이 급증해 전체 트래픽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서비스가 힘들 때 오히려 더 많은 부하를 주게 되며 시스템이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려면 토큰 버킷 방식처럼 적응형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레이저 코딩 기법입니다. 임의의 API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캐시에는 적용 가능한 기법인데요. 이레이저 코딩은 시스템에 여러 요청을 보내고 그중 일부만 받아도 전체 결과를 조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6개 요청 중 4개만 받아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비용은 요청 비율의 n배입니다. 왜냐하면 n개의 요청을 보내기 때문이죠. 이 비용이 큰지 여부는 시스템이 요청 비율에 제한되는지 아니면 처리량에 제한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역폭은 k분의 n배, 추가 저장 공간도 k분의 n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조각마다 다른 인코딩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법 일정한 작업량이며 n과 k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규칙은 k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조절 기능 덕분에 시스템의 경제성과 성능 목표에 맞게 임의로 튜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레이저 코딩 방식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레이저 코딩을 통한 약간의 추가 작업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일 레이턴시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6개의 요청을 보내고 가장 느린 2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일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기법은 AWS의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됩니다. 저장 시스템에서는 흔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예시는 AWS 람다의 컨테이너 로딩 시스템입니다. 화면의 제목과 같은 논문에서는 람다의 컨테이너 자원을 추가하고 40배 이상 큰 아티팩트를 콜드 스타트 지연 시간 증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레인을 구축한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 혹은 논문 제목을 검색하셔서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 람다의 컨테이너 데이터 플레인에 이레이저 코딩을 도입한 결과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처럼 테일 레이턴시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력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대규모 고가용성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배포와 같은 운영 작업인데요. 특히 샤딩된 저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동안 밀리초에서 수분까지 서버를 다운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면 한 서버가 다운되어도 클라이언트가 시스템 내 다른 부분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최적화가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레이저 코딩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에서 동일한 작업량을 유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실패 시에 더 많은 작업을 하지 말고 성공이든 실패든 항상 일정한 작업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람다에서는 5개 요청을 보내고 그중 4개를 사용하는 매우 간단한 코드를 활용하는데요. 이는 약간 페리티와 유사한 단순한 코드이지만 모든 시스템과 규모에 맞는 다양한 이레이저 코드가 존재합니다. 계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의 테일 레이턴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레이저 코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심정훈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메타 안정성 개념과 더불어서 시스템 동작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파트 설명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심정훈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SM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이어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시도라든지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테일 레이턴시까지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전략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메타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도 잘 처리하고 결제 시스템도 원활하게 동작하는 그런 물류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트래픽이 갑자기 폭주하게 되고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럴 때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들은 CPU가 100%에 근접하게 되고 네트워크는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메모리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제 주문 성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고객 불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위 포화 상태라는 이제 위험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화 상태에서는 이제 계속 작업이 늘고 성공 요청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아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실 겁니다. 서버를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트래픽을 줄여볼 것인지. 이제 저희 AWS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을 줄이는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을 줄이게 되고요. 이렇게 트래픽을 줄였을 때에도 포화 상태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성공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 30% 지점이 되게 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포화 상태에서의 회복이 왜 어려울까요? 이게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시도의 반복적인 효과입니다. 이제 주문이 실패한 고객은 대부분 이제 다시 시도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시스템도 자동으로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재시도들이 겹치게 되면은 원래의 부하의 최대 4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실제로 AWS에서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연쇄 작동입니다. 이제 마치 정전 시 한 구역이 전기가 나가게 되면 다른 구역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일부 서비스가 차단되면서 다른 서비스에 더 큰 부하가 발생하면서 재시도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응답 지연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느려지게 되면은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재시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 더 큰 지연들이 발생하게 되고 AWS는 아까 보신 것처럼 30%까지 트래픽을 절감한 후에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의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비어 있는 구간이 바로 이제 메타 안전성이라는 구간입니다. 이는 이제 모든 안정화 전략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블랙홀과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장애가 지속되고 비즈니스 상황은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시스템 안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토큰 버킷이나 제시도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설계 등이 이 시스템을 메타 안정성 구간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국에 이러한 노력들이 사후 복구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연속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메타 안전성이 우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항상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의 동작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 안정성에 빠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메타 안정성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불안정해지고 왜 회복이 어려운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과연 이 시스템이 우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드린 시뮬레이션 방법론과 그리고 통계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상위 1%, 그러니까 퍼센타일 99%의 고객이 2.1 밀리세컨드의 그 지연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퍼센타일 99.999%는 3.4 밀리세컨드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수치들이 한번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평균을 경험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결제를 하는 순간이 바로 이 퍼센타일 99.99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또 제시도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그런 저지연 형상도 아마 이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우리 시스템이 실제 성능을 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셔야 되는데 저희 AWS에서는 제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렸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 누적해서 분포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시스템에서 측정된 응답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 중에서 무작위로 5개 샘플들을 뽑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좋은 값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앞서 보셨던 그래프와 같은 표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하필 네 번째 값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실제 시스템에서는 일부 요청들을 보시면은 제시도라든지 지터라든지 여러 요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앞서 본 제시도 메커니즘들이 현실성에서 발현하기 위해서는 그 네 번째 값들이 현실성에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네 번째 값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샘플링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성입니다. 기존의 통계적 접근 방식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분포인지 그리고 로그 중규 분포인지 이런 것들을 분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 패턴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그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재샘플링 기법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저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실제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재샘플링 기법의 핵심은 실무자들이 복잡한 통계 지식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장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스템이 쉽게 통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기법을 통해 아까 보셨던 제시도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단 한 번만 요청을 보내고 제시도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서 부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가 다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하를 줄였을 때 반응입니다. 시스템이 매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탄성 있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시스템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이거는 대다수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제시도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뮬레이션 환경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 환경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뮬레이션을 구현한 환경의 구성도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앞서 배운 전략들이죠. 제시도라든지 지터라든지 지수 백오프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서버는 들어오는 요청들을 큐에 넣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버의 처리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실제 시스템처럼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큐가 길어지고 응답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매주 마주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요청 처리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 풀 관리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들도 이러한 구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AWS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단 150줄 미만의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 대신에 실제 시스템의 핵심 동작만을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요청 보내고 제시도만 하는 로직을 넣었고요. 서버는 요청을 받고 처리하는 로직만 단순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대신 단순한 요청 응답 패턴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코드 라인이 짧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실제 네트워크 지연은 단순한 시간값만 넣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에러 처리 대신 성공과 실패라는 데이터들만 더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연동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은 단순한 처리 시간만으로 넣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코드이기 때문에 리뷰도 쉽고 수정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복잡한 수학적 지식 없이도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른 방법의 메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넛지 알고리즘인데요. 큐에 있는 작업들이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작은 작업은 큰 작업 뒤에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은행 창구에 가게 되면은 대출 상담은 오래 걸리시잖아요. 근데 짧게 하는 그 은행 창구 업무들을 먼저 처리하고 길게 걸리는 창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은 X0부터 X3까지 다양한 크기의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크기서부터 큰 크기까지 작업을 분류를 하시고요. 그 너치 알고리즘들은 이들을 이제 적절하게 재배치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작은 요청이 큰 요청 뒤에 갇혀 있다면 전체 시스템의 응답성이 떨어지고 사용자 경험도 나빠지기 때문에 이 너치 알고리즘은 이런 상황을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성능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이제 시나리오를 돌렸을 때의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FC, FS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했을 때의 결과값이고요. 너치는 알고리즘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분홍색 선과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분홍색 선의 지연이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제 재샘플링 기법과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신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셔서 우리 시스템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분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핵심 요약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도 전략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지터가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한 제시도는 시스템 부하를 4배까지 증가시켰고 지터를 적용하면 부하를 분산시켜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터를 적용하면은 제시도 인계점도 실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점도 있고요. 그 우리가 본 메타 안정성 구간에서 무분별한 제시도는 시스템을 더욱 깊은 장애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큰 버킷은 제시도를 제어해서 시스템의 메타 안정성 구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오프가 개방형 시스템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차단하여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샤딩된 시스템에서 매우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특히 샤딩된 시스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하게 되면 일부 샤딩이 전체 시스템의 영향성을 발휘하게 돼서 가용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일 레이터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 테일 구간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업량이 증가하게 되면 시스템 부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작업량을 유지하는 기법을 선호하셔야 되고요. 앞서 본 토킨 버킷이 제일 좋은 예입니다. 추가 작업을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셔서 매우 효과적인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WS 람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션과 통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강력한 수학적 도구인지를 아까 보셨는데요. 특히 재샘플링 기법을 통해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 없이도 시스템의 동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코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교한 수학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0줄 미만의 파이썬 코드로도 복잡한 분산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하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에는 이제 생성형 AI나 어시스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실험과 도구들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AWS가 알려주는 분산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